그래서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야도 사실은 좀 마찬가지예요. 뭐 얘기 나온 김에 좀 있는 사실에 기반해서 합리적 논쟁을 하면 국민들께서도 아 누구 말이 맞아, 아 누가 더 멋있어 이렇게 할 텐데 표현은 왜 그리 저렴하며 또 없는 사실을 지어내가지고 막 음해를 하고 말이에요. 이러니 감정이 서로 상하잖아요. 이게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패싸움을 하고 있어요. 패싸움.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좀 여야 간에 뭐 저를 공격하시더라도 좀 없는 얘기 만들어가지고 내가 언제 주가 9천 가지고 자화자찬했습니까? 제가 조심스러워서 일부러 주가 얘기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주가 9천 됐다고 자화자찬하지 마라 이런 논평 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응?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얼마나 주가 문제 조심하는지 압니까? 일체에 한 번도 언급한 일이 없어요. 내가 몇천 포인트 됐다고 막 자랑했습니까? 제가 그럴 때마다 걱정이 있어요. 주식시장의 양극화도 사실은 심각한 자산 양극화를 부릅니다. 문제예요. 걱정이에요. 그걸 완화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요. 주가지수가 외형적으로 트는 것보다는 다 한꺼번에 성장하면 좋겠는데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자화자찬했다고 더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교만하게 그러지 마라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래서 여야 간이든 당내든 정치적인 논쟁은 좀 전쟁이 아닌 경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경쟁도 죽이기 경쟁이 아니고 네가 더 못하나 내가 더 못하나 이런 저열한 구태 경쟁이 아니고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더 합리적인가 누가 더 효율적인가를 국민이 보는 앞에서 논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오세훈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은 특검팀의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사실 나경원이 더 이기고 있었거든요. 서울시장 후보로서 오세훈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기는 여론조사가 필요했던 거 아닌가. 그렇겠죠. 오세훈의 캠프에서.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여론조사의 조작의 대가 명태균 씨를 SOS 한 거죠. 그래서 특검팀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작되더라도 여론조사를 통해서 나경원을 이기고 본선을 진출해야 되는 오세훈의 절실함이 아마 이런 여론조사 10번의 의뢰와 그리고 비용 대납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오세훈이 있다. 이거는 불법이고 선거에 있어서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1년 6개월까지 구형을 한 거죠. 네. 이대로라면 서울시장은 박탈될 위기에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자금법으로 100만 원 이상이면은 예. 이제 당선 무효가 돼가지고 다시 하게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잘 아시겠지만 10번 그러니까 3,300만 원을 예. 오세훈 시장이 지인인 김한정 씨를 통해서 대납했다라는 의혹이잖아요. 그렇죠. 21년도 보궐선거 때 이야기고요. 그렇기 때문에 김한정 씨라는 주변에 그 캠프의 인사가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후원을 해주면서 이 캠프에서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는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경선에서 역할한 건 아니냐. 저는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 때 막판에 뉴스타파가 잠입 취재했었거든요. 예. 오세훈 캠프에 잠입 취재했고 그 비밀의 친문의 방이라는 사실은 SNS 단톡방이 있죠. 거기서 정원호 후보를 어떻게 하면 돌려가게 하고 디렉트하게 까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뉴스 카드 뭐 이런 거 다 만들어갖고 각 대학에 배포하는 그런 예. 역할을 했던 캠프가 따로 가동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세훈이 선거 과정에서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할 사람이다. 이런 증언들을 우리 당에서 하는 경험자들의 증언들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도 지고 있었다면은 오세훈이라면은 그런 뭔가 모략이나 전략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하여튼간에 재판부가 오세훈을 사실은 구형을 하고 선고를 하려면 결국에는 김한정까지는 대납이 다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있는 객관적 근거가 있거든요. 그럼 김한정이 왜 그렇게 대납을 하고 여론조사에 의뢰를 받았느냐? 이랬을 때는 오세훈이 그 뒷배에 있었다. 이 연결고리를 확실하게 인정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명확한가를 재판부가 보고 판단할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은 7월 22일 날 1심 선고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2심, 3심까지 빠른 속도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633 원칙 아닌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1년 내에 빠르게 결론이 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유죄가 떨어지면은 또 항소하면서 2심 가고 3심 가면서 이제 7월 1일부터 오세훈 시장의 또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계속 버티기로 갈 것 같거든요. 예. 특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세훈 시장이 나 이거 정치적으로 특검의 정치적 학살을 받고 탄압받는 거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기소다라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은 아니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제3자에게 대납을 하게 해서 이런 공정한 선거를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죄를 물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김건희가 명태균 이슈에 있어서의 사실 무죄 선언을 받은 것, 그것 때문에 오세훈도 무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과 우려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무죄로 끝나게 되면은 앞으로는 나 지면은 여론조사 의뢰하고 대납해서 사실은 이기는 방향으로 여론조사가 결국에는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그런 악행들이 반복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선거에서의 이 여론조사 요즘에 말도 많고 탈도 많잖아요. 정확하지도 네. 않고 그래갖고 지방선거에서도 신뢰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런 조작되는 여론조사 가지고서는 누가 또 어떻게 장난질을 칠지 모르겠다. 예. 그런 우려가 있어서 재판부가 이걸 얼마나 엄중해 볼 것이냐. 여기에 판결에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 시장은 지금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네. 중요한 거는 이게 만약 무죄로 나온다고 그러면 다른 후보들이 이걸 악용할 수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여론조사 때문에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 이제 네. 국힘은 이제 영남에서 여론조사를 사실상 후보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 밴드 외건 효과라 해가지고 그렇죠.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이번에 무죄가 나왔네? 그러면 다음 후보자들도 이 괜찮다. 그래가지고 이제 말은 않고 지인한테 하는 거죠. 야 네가 알아서 해. 예. 대납해.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끊어버릴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할 텐데. 그래갖고 이번에도 사실 지방선거 보고서는 많이 틀렸잖아요. 예. 여론조사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출구조사도 틀려가지고. 출구조사까지 많이 틀렸잖아요. 출구조사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무용론이 되게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정치적으로 우리도 이제 전당대회 하는 상황에서 예. 누가 1위냐 2위냐 1위 후보의 스탠스와 2위 후보의 스탠스는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캠페인 전략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여튼간에 우위를 점하는 여론조사는 너무 중요하고 골든 클로스 됐다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막 전세가 바뀌고 우리가 이제 으쌰으쌰 한다 이런 것들로 상당히 캠페인의 전략이 달라지거든요. 1위는 수성해야 되고 2위는 공격해야 되니까 이런 여론조사가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공신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오세훈의 이 재판의 결과가 너무 우리 공정선거에 있어서는 중요한 판결로 받을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가 나온다 그럼 나쁜 선례로서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걱정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라는 게 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보면 조직선거예요. 자기 사람들 싹 풀어가지고 전화를 받아라. 예. 그래서 전화 많이 받으면 확실히 조사가 높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ARS 대기하고 있는 네.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전화 오면은 그냥 다 튕기거든요. 네.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하루 종일 몇 번으로 전화 오는 것만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는 네. 내 지지하는 사람 끝까지 하기 때문에 샘플이 적으면 적을수록 그 왜곡이 되게 심한 것이고. 그렇죠. 특히나 요즘에는 여론조사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버나 봐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의원 끝나고 우리도 여론조사 기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예. 그게 그러니까 좀 이게 일부에서는 그 인터넷 언론사나 뭐 이렇게 유튜브 쪽도 그 여론조사를 따로 하더라고요 보면은. 예, 맞아요. 그만큼 수익이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예, 그리고 외부에 의뢰하려면 그게 맨날 새는 돈이잖아요. 예. 1000샘플만 만들어내면 되기 때문에 예. 이걸 얼마나 공정하게 샘플을 만드냐도 그렇고 ARS 조사, 전화면접 조사가 그래서 결과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가지고서 우리 정치가 너무 흔들리다 보니까 지금도 국민의힘이 올라가는 여론조사 있고 대통령의 긍정보다 부정이 올라가는 여론조사 있고 그렇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크게 적신호로 되기 때문에 그 앞으로 국정 운영의 방향이나 이런 것도 되게 참고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론조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김어준 공장장이 꽃을 만든 거 꽃을 아니겠습니까? 만들었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성이 사실 명태균 때부터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사람은 돈이 되는 그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긴 하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김종인도 만나고 김건희도 만나고 건진법사도 만나고 그러면서 본인의 정치적 외연을 확장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치사의 여론조사가 얼마나 깊게 뿌리 박혔는지 딱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인데 오세훈도 여기서 사실은 득을 본 거잖아요.
결국에는 10번의 여론조사인데 공표는 3번이었고 세 번 했죠, 비공표는 공표는. 7번이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뭐 이 명태균 신뢰할 수도 없고 그래갖고 나중에는 끊었다고 하긴 하는데 그게 정말 진실인지는 사실은 그 누구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의 이런 재판을 가지고서는 나는 이재명 정부의 가장 큰 골칫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검찰에서 정치적으로 탄압하고 있는 거다 스스로 이번에 출석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자기가 차기 대선 주자로 이렇게 떠오른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예. 정치검사가 하명을 받은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예. 불만을 드러냈어요. 네. 스스로 나급이 대선주자급이야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그런 이야기거든. 그래서 약간 이게 오글거리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에 그 탄압의 서사를 가지고서는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가면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본인도 이재명 코스프레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나저나 지금 서울시장이 7월 1일부터 다시 임무를 시작할 텐데 이게 예. 법원 왔다 갔다 하면 언제 시정을 돌봅니까? 지금 그래갖고 당장 6월 3일 선거 끝나고 나서 그 이틀 후부터 출석하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래갖고 정말 이게 1심에서 끝날지 한번 결과를 지켜보긴 해야 될 텐데 요게 하여튼 간에 만약에 100만 원 이상 선고 받으면은 박탈되고 보궐선거가 될 수도 있고 예. 아니면 지금 나경원도 그렇고 장동혁도 그렇고 재투표해야 된다 서울시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의원총회에서 의결돼가지고 7곳이 재투표에 소청 과정이 된 거잖아요. 가장 중요했던 송파구의 그런 용지 부족 사태랑 서울시의 이 결과를 흔들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민주당이나 정원호 후보 측에서도 재투표하자라고 주장 안 하고 있는데 당내에서 오세훈을 흔들고 있는 모습 이걸 보면서 여전히 국민의힘은 분열적 요소가 도사리고 있다. 근데 어떻게 재수 좋게 지금 지지율 올라버려갖고 당 지지율이 예. 그래서 더 보수의 변화와 혁신이 뭔가 지선 끝나고 나면 확실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타깝게도 부정선거론자들이 탄력을 받았고 우리가 당내에서의 그런 찐윤 기득권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주류로서 공고하게 되는 계기가 돼가지고 이번에 정정식 원내대표가 선출된 것도 그런 결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왔고요. 한번 국민의힘이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방향 설정을 하는지 지켜볼 요령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 오세훈 시장은 검사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검사들은 떳떳합니까? 이렇게 반발을 했어요. 눈을 부라리면서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당신 얼마나 떳떳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검사들에 의한 탄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사실은 탄압을 받는 프레임을 해야지 스스로가 커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겠죠. 예, 네. 서사를 만들고 있는 과정이다. 이 또한 내가 극복하고 5기 서울시장 이후에는 국민의힘의 대선급으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타임라인을 지금 따박따박 가고 있는 것 같다. 예. 그 과정에서의 이번 1심 선고가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그 박상용 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검사실 술파티 의혹이 지금 제기됐는데 예.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부지사 이화영 씨가 국민 참여 재판을 신청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무려 열흘 동안 사상 최고 기간이라고 합니다. 국민 참여 재판을 열흘 동안 한 거는 예. 그만큼 이제 관심이 컸는데 뜬금없이 그 박상용 검사가 나 거짓말 탐지기 조사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했어요. 예.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의원님? 실제로 그 과정에서 사실 지금 이화영 전 지사의 허위 증언이 진짜 허위였느냐 아니냐 예. 연어 그 술파티가 있었냐 없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재판의 심리가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박상용 검사는 그런 거 없었다 주장하고 있고 이화영 전 지사는 그런 거 있었다라고 있었다. 하고 네. 있는 공방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거짓말하는 건지 한번 거짓말 탐지기 해보자 라고 당당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 사실은 배심원들이 봤을 때는 팩트에 기반해서 봐야 되는데 팩트가 부족하다 그러면 누가 더 일관성 있게 신뢰성 있게 증언하느냐를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을 노린 거라고 저는 보고요. 박상용 검사가 나는 항상 당당하다. 그리고 나는 없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꿀릴 게 없다. 나는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정치적 서사를 써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서 본인이 거짓말 탐기까지 갖고 나오면서 나는 당당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심원들한테 어필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거짓말 탐지기 신청을 했는데 재판부로부터 거절을 당했습니다. 예. 그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처음에는 박 씨가 예전에 거짓말 탐지기를 안 했으니까 이번에 한번 합시다라고 해가지고 했다면서요? 네. 허용을 했는데 다시 아, 거둬들였어요. 보니까, 예.
그 박 씨가 이 박 씨가 아니네. 그렇죠. 이 박 씨가 박상현 검사의 박 씨가 아니라 쌍방울 직원 중에 박 씨였네. 박 씨였네. 54세. 예. 뭐 그렇게 하면서 그러면 아니지. 이렇게 또 다시 취소를 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재판부의 신뢰를 흔들릴 수 있는 하나의 단적인 예예요. 코미디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박상현 검사가 요청을 하니까 재판부에서 그래 할게 검토하고 딱 보다가 보니까 예. 다른 박 씨였다는 거 아니에요? 재판부가 이래도 되는가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서 재판을 하기 전에 모든 판단을 하기 전에 이 문서를 막 뭐 1시간당 몇만 페이지를 보고 오시는 분들인 거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이 문서에 대한 박과 저 문서에 대한 박을 헷갈린다는 것 자체가 제대로 재판부의 사안을 이해하고서는 지금 재판을 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들게 해서 그것도 한 사람이 하는 것도 아니고 수많은 재판 인원이 있고 판사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사무처랑 행정요원이 얼마나 많아요. 많죠, 직원들까지. 네. 예. 그러면서 어떻게 이걸 착각하고선 이런 판단을 하지? 라는 부분에 있어서 참 기괴하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이 박 씨나 저 박 씨나 다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박 씨가 아니네 하면서 또 걷어들이는 거는 왜 그렇지? 그것도 좀 이해하기는 조금 어렵네요. 이른바 연어술 파티 의혹을 제기해 국회 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사상 최장기 국민참여재판 끝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9시간 반에 걸친 밤샘 평의 끝에 재판부는 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정치자금법 위반은 무죄를, 대북 지원 관련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 11부 송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위증 혐의에 대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배심원단 7명 중 4명이 유죄, 3명이 무죄 의견을 내며 팽팽히 맞섰으나 재판부는 검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일관된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반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의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배심원 7명 전원 만장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렸고 재판부도 이를 수용했습니다. 특히 대북 묘목 및 밀가루 지원 관련 직권 남용 등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직권으로 공소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송병훈 부장판사는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검사가 타인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모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음에도 공소장에 기재했다라며 기소도 되지 않은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의 판단을 받게 한 것은 검찰의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법정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술 파티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날짜에 대한 기억만 불분명했을 뿐이라며 위증 유죄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하고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지난 8일부터 열흘간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진행된 사상 초유의 국민참여재판 일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양측의 법정 공방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화영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기존 사건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상태에서 이번 실형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다음은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체포 방해와 관련해서 특검이 나경원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어요. 예. 그랬더니 나경원 의원님 어떻게 아시죠? 예. 서면으로 답변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뭔가 출석해도 될 것 같은데. 떳떳하면? 예. 예. 왜 나경원 의원이 사실 조금 오락가락하니까 이번에도 사실은 당대표 출마의 의사를 약간 비췄거든요. 예. 그래서 모 인터뷰에서 다음 전당대회 때 출마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랬더니 저의 경험과 능력이 당에 뭔가 도움이 된다면 하고 오픈해놨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세훈은 막 본인이 탄압당했다 하면서 정치 검사들을 째려보면서 막 각성하라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나경원 의원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움츠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서면으로 하고 출석 안 한다는 거는 이게 이슈화가 됐을 때 당연히 프론트라인에 쓰면은 본인이 이렇게 조명되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한번 언론에 더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네. 그게 별로 본인의 그런 정치적 행보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전에 그 이준숙 씨는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걸 이슈화 했잖아요. 수갑찬 네. 걸 보여주면서. 근데 나경원 의원은 그걸 원치 않나 봐요? 이미 비호감이 많기 때문에 굳이 또 그런 비호감을 또 하나 생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예. 사실 이준숙
뭐 방통 전 위원장은 또 이제 원내 입성이라는 목표가 있는 거고 나경원 의원은 그래도 5선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원내 입성보다는 당대표급으로 올라가려면은 이게 정당 내에서의 인지도나 지지도보다는 사실은 일반 국민의 눈치도 보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서면으로 그냥 톤다운 시켰다는 것 자체가 그때 윤석열의 구속을 방해한 관저에서 집회는 본인도 부적절했다. 그리고 이게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더 크게 확산하는 데 있어서 내가 부응하지 않겠다라는 판단이지 않을까요? 우리가 기억하기로 그때가 25년 1월이잖아요. 그때 한남동에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가지고 그 새벽 일찍 꼭두 새벽부터 가가지고 절대 체포하면 안 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체포방해 해갖고 윤석열 지금 전 대통령은 또 재판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 여러 가지 버티고다가 결국에는 구속될 거면서. 그러니까 체포방해 때문에 윤석열은 혐의가 추가돼가지고 이제 그렇죠. 형량만 늘어났어요. 결과적으로. 그걸 숟가락 얹어준 게 45명의 그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인 거잖아요. 예. 그때 나간 사람들 뭐야? 윤석열의 탄핵을 막아야 내가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다음이 있다라고 판단하면서 정치 전략적으로 그 현장에 나간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국민의힘도 그렇고 내부에서는 비상계엄이 웬 말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내가 반대하고 옳은 소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핵은 막아서 내가 국민의힘의 그런 강성 지지층들한테 돋보일 것이냐 이 정무적인 판단을 한 거고 나는 강성 지지층들을 내 정치적 배경으로 삼겠다 하는 사람들이 거기 나간 거예요. 그래서 나경원, 김기현, 조배수 다양한 사람들이 나가갖고 버티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탄핵까지 되고 이제는 정말 비상계엄에 대한 제대로 된 과오와 반성이 있어야 된다는 목소리가 조금 더 지선 이후에 올라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친윤 이미지는 빨리 탈피하는 게 지능순이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본인도 이제 노선을 막 이렇게. 그래서 한간에는 지금 국민의힘의 100명 정도 되는 의원들 중에 7, 80명 정도가 장동혁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일부에서는 나 원래 친한이었어 라고 노선 회귀를 하고 있다라는 정보들이 아름아름 전달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중요한 거는 특검이 지금 나경원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통보를 했고 그리고 1심과 2심에서는 윤석열 그 재판 관련해서 법원도 분명히 유죄를 인정을 했잖아요. 네. 사병화했다고 그런 것도 있고. 예. 그러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게 조사까지 받게 되면은 어느 순간 이게 또 기소되고 결국에는 재판으로 가고 유죄 나올 수도 있거든요. 예. 이게 상당한 또 나경원 의원의 앞으로의 행보에 사법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면서 톤다운하는 행보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예. 이 사안이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때 그 추운 겨울날 앞에서 45명 사람들 나경원 의원이 발언도 많이 하고 가장 중심에서 역할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웃긴 건 또 그때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밥 먹고 가라! 했더니만 아무도 밥 안 먹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되지만 밥을 같이 먹는 건 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 정신적 행동을 한 거라서 예. 그때의 후과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예. 떨고 있을 본인들은 수도 지금 있습니다. 후회하고 있겠죠? 괜히 갔다. 그럴 거 벌벌 아니에요? 떨고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게 위원정당 해산이랑도 연결되는 부분이었잖아요. 예. 아니 그 비상계엄의 불법, 위법 그리고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당론 이런 것들이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에서 완전히 반대로 간 건데 결국에는 이게 정당으로서의 대한민국에서 이 정치를 한다는 게 적합한가? 그 많은 지원금을 받으면서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열불나갖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지지를 철회하고 아니면 샤이보수가 됐다가 이번에 또 이렇게 지선을 이유로 또 반등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정말 정치는 알다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그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동훈 의원이 그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을 했는데 예. 옆에 누가 앉는지 혹시 아세요? 예, 봤어요. 딱 본인들의 180도 다른 조국 혁신당 의원들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한동훈이라면 예. 그 왼쪽에는 조국혁신당 이혜민 의원이 앉아 있고 그 옆에는 박은정 의원이 앉아 있어요. 근데 영상을 보니까 세 명의 의원이 서로 옆을 안 봅니다. 오로지 뚫어져라 모니터만 봅니다. 어떤 경우인가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말하기 싫은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돼요? 예. 잘못해서 말하는 거 찍히면 이건 조국 혁신당에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고 한동훈을 그 자리에서 되게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조력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영상이 다 나오니까
말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오, 완전, 거기, 여기, 코로나 때 우리 이거 해놨었거든요. 아, 그때? 예. 네. 그런 거 다시 치고 싶은 생각일 거예요. 그것도 검은색으로. 그래서 한동훈과는 뭔가 하나도 안 섞는다. 예. 그래도 좀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 한동훈이 뭐 하지? 그러니까 옆에서 이게 붙여도 옆에서 좀, 뭐 하고 있지? 이거 모니터링은 되긴 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동훈 무소속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 있긴 한데, 아무튼 본회의장의 그 의원들의 자리는 매우 정치적인 계산에 의해서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이 맨 오른쪽에 앉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입구 보면 중심에서 네. 국민의힘이 맨 오른쪽,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이만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반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다수당이니까. 예, 네. 중심에서 좌우까지 이렇게 넓게 펴져 있어요. 그리고서는 맨 왼쪽이 이제 마이너 정당, 소수 정당, 그래갖고 뭐 여러 가지 정의당은 없으니까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조국혁신당부터 해갖고 진보당도 쫙 다 그쪽에 있겠네요. 예, 그러면?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다 여기 있고 개혁신당도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쪽에 몰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 와중에서 이제 무소속까지 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자리가 많이 바뀌어요, 사실은. 무소속이 됐다가 또 입당했다가 또 그러면 탈당되고 무소속 제명됐다가 하면? 그러니까 예. 자리 배치가 수시로 바뀌거든요. 예. 그리고 원내 지도부들, 대변인들, 그리고 당 지도부들 맨 뒤에 다 앉잖아요. 맨 뒤에 앉죠. 예, 네. 뒤에 앉아갖고 다 이렇게 뒤에서 이 본회의 분위기를 조정을 하는 거고 또 이게 상임위별로 앉잖아요. 상임위별로 앉는데 그게 또 나이 순이에요. 그래서 아, 맨 네. 앞에 누가 앉느냐? 제일 어린 사람이 앉습니다. 아, 예. 네. 그래가지고 가장 뭐 80년대생, 때로는 90년대생 이런 의원들이 맨 앞줄에 앉아 있기는 하죠. 그래서 자리가 맨 앞에 있으면은 뒤에서 카메라 되는데 다 찍히잖아요, 사실은. 다 모니터링 네. 되고 있잖아요. 근데 맨 뒷줄에 앉으면 그래도 카메라가 뒤에서 이렇게 찍어야 되기 때문에 각도가 안 나옵니다. 예, 카메라 촬영 각도가. 그런데 또 요즘에 카메라 기술 좋아가지고 줌이 너무 잘 돼갖고 맨 뒷줄 맨날 찍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맨날 예. 체리 따봉도 다 나오고 그랬잖아요.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카메라는 맨 앞줄 사람들 관심 없어요. 맨 뒷줄의 사람들이 누구랑 무슨 문자를 보내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기 때문에 제 말이 맞죠? 감독님? 그래서 맨 뒤에서 누가 누구랑 얘기를 하고 누가 속닥속닥대고 누가 어떤 문자 하느냐 그런 거 포착을 잘 해내면은 이제 완전히 큰 단독 기사를 낼 수 있는 그걸 잘 어떤 경우는 특정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완전히 그 사람의 정치적 인생을 쥐락펴락하는 사진까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매우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대변이니까 뭐 많이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말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아. 예. 책상 밑에 놓고 이렇게 보면은 요 카메라 각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한 번도 안 찍혔다는 한 번도 안 찍혔다. 예. 저의 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변이기 때문에 긴밀한 것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시로 이렇게 각종 카톡이나 뭐 그런 게 올 거 예. 아니에요. 문자나. 예, 예. 아, 그럼 이렇게 하는군요. 이렇게 안 예. 걸리려고. 그리고 대변인이 되면은 지도부 뒤쪽에 앉기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대표님들이나 아니면은 뭐 사무총장님 이런 분들이랑 수시로 소통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당직을 맡는 것은 사실은 이런 지도부들이랑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 본회의장의 자리는 매우 중요하다. 근데 수많은 시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100건의 안건이 올라왔는데 그거를 표결하려면 한 3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3시간 동안 계속 죽치고 앉아 있어야 돼요. 얼마나 지루해요. 예. 그러다 보면은 사람인지라 3시간 동안 말 안 할 수 없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수다 떨기가 인지상정이어서 뭐 같은 당 아니어도 친해져요. 예. 근데 한동훈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진짜 힘들거든요. 그리고 가끔씩은 막 혼잣말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버럭버럭 하잖아요. 예.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쟤 왜 저래? 또는 이런 생각 가질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연대를 하고 좋은 사람들이랑 친한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야지 같이 소리 지르고 또는 같이 뭔가 이렇게 막아주고 막 이런 게 있는데 옆에 한동훈이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 그리고 계속 한동훈 옆에서 얘기 하나하나 우리 사진 찍고 모니터링 할 거잖아요. 예. 좌불 안 서일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하여튼 간에 불편한 사람이 옆에 앉아있다라는 면에서 앞으로도 본회의장에 그런 여러 가지 장면들이 참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예. 옆에 누가 앉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거네요. 너무 중요해요. 왜냐면 오랜 시간 앉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단적으로 저는 제가 대변인 때 제 옆에 사무총장님이 앉았었거든요. 예. 김민기 사무총장님. 아, 예. 예, 이분이 나중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사무총장이 되는데 김민기 의원님이 되게 샤이하기 때문에 아무랑 말 섞는 사람이 아닌데 계속 옆에 있다 보니까 이 표결할 때 이거가 왜 반대를 해야 되는지 왜 기권을 해야 되는지 계속 설명해 주시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러면서 친해지는 라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의원 한 명 한 명의 정치 행위에 있어서 자리는 너무 중요하고 특히나 앞줄, 뒷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좋은 자리에 잘 앉으시길 모두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하루 하십시오. 어쨌든 신영 의원님 때문에 새로운 사실 많이 알았습니다. 예, 젊은 층이 맨 앞에 가고 예. 보스는 뒤에서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한번 쓱 살펴보고. 그렇죠. 예. 그 자리 너무 중요하죠. 네. 그거 자리 정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 법사위원장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병도 원내대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씨알도 안 먹혀요, 사실은. 네. 그런데 그냥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들도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고 생각하면서 주장하는 건 아닐 거예요. 줄 거랑 생각 않겠죠. 예, 예. 요만큼 요구해야지 요만큼이라도 가져간다는 아. 생각이 있기 때문에 협상 카드로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도 중앙선관위 국정조사 협의할 때 처음에 청와대까지 포함해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포함해야 된다. 주장을 하는데 그거는 사실 받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협상 과정에서 위원장도 국힘이 가져가고. 그러니까 사실은 국힘한테 준 거잖아요. 저 예. 국조특위 예, 관련해서. 윤상현 위원장. 윤상현 위원장이라면서요? 예, 네. 9대9로 이렇게 쪽수도 그렇게 조정이 되고. 그런 면에서 이만큼 주장해야 협상에서 요만큼 가져간다는 그 논리이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그거 줘보세요. 민주당의 지도부가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이전에는 이렇게 여당과 야당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했잖아요. 한때는 네. 법사위원장을 예. 주고받고 했잖아요. 근데 그 김도읍 그 법사위원장 이후로 민주당이 네. 아주 그냥 멘붕이 온 거죠. 그러니까요. 이게 아름다운 관행처럼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때는 그나마 아름다운 국회의 풍습이 있었다라는 거고 예. 이게 야당 위원장이 오니까 회의를 한 년에 그래서 법이 통과가 안 되네. 이게 완전 법사위가 모든 상임위 옥상옥 돼가지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위원장 맘대로 그 안건 안 올리고 통과 안 시키고 회의 안 열어버리고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이번에 이재명 정부 2년 차인데 안 그래도 얼마 전에 강훈식 비서실장도 아니 74%가 통과가 안 됐어요. 국정과제 이행해야 되는데 국회 일 좀 하세요. 라고 기자 브리핑한 거 아닌가요? 네. 그 마음을 사실은 부응해갖고 이제 지도부가 성과를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180석 된 이후에 성과를 내려면 법사위원장은 우리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다수당은 절대로 법사위원장을 포기 않겠네요. 그렇죠. 네. 뭐 우리가 혹시나 바뀌더라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논리가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정청래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는 법사위원장의 역할을 잘했다라는 우리 또 지지자들의 마음들이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법사위원장에 누가 되느냐는 매우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뭐 정청래, 추미애 이런 분들의 역할들이 그동안 나름 우리 당 내에서는 중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예. 이번에 그 최고에서 나온 내용인데 그 일부 언론이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검찰 보안 수사권을 8월 전당대회 이후로 할 거다. 그 보도가 나왔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그 이성인 의원이 펄쩍 뛰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 네. 지금 검찰 보안 수사권을 빨리 해야 된다.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정말 민감하죠. 민감한 부분이어서 민감하죠. 갖고 근데 저는 우리 전당대회에서 메인 이슈가 검찰이 보안 수사사 요건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정말 우리가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했는데 이재명 대통령도 얼마나 유럽 순방 가서 상심이 크셨겠어요. 그리고 분노도 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표현은 안 하지만 얼마 전에 귀국하는 데 있어서의 그 악수하는 모습. 그래서 그 행사에서 그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저는 보는데 아무튼 지금의 전당대회는 중앙선관위의 그런 만행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해결하는 유능함을 보일 것이냐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2년 차에서는 어떻게 그동안에 못했던 것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유능함을 또 비전 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다음 정권 재창출 그리고 총선의 승리를 위해서는 민주당이 지금의 그런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뒤지고 올라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메인이 돼야 되는데요. 그 보안수사 요건,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 막 이런 이슈로 가게 되면 또 당이 갈라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띄우는 사람들조차가 싸워보자 한번. 당이 어떻게 되든 망가지든 진보가 분열로 망하든 말든 나는 내 자리 유지해야 되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메인으로 가는 거는 아주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2달 남은 전당대회 때 어떤 아젠다를 어떻게 소구할지는 사실 지지자분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